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언들 SDF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어, 오브젝트 슬램이라고 하는 이제 한 분야가 있는데, 이제 그 작은 공간에서 이제 슬램을 돌려가지고 객체를 인식하고 트래킹하는 그런 이제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거를 다루는 논문이 이제 이 NVIDIA에서 나온 번들 SDF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으로 이제 포즈 추적을 하는 그 최적화를 진행하고, 그리고 동시에 3D 리컨스트럭션, 이제 보지 못했던 오브젝트에 대한 것도 이제 복원을 하는 그런 접근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널프가 들어가고 있어서 이 논문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브젝트 슬램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육자유도에 대한 어떤 포즈 추정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3D 리컨스트럭션을 한다라는 그 문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스몰 스케일에서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스몰 스케일에 대한 거는 이제 오브젝트에 대해서 서페이스라던가 6DOF 포즈라던가 그런 걸 이제 정밀하게 잘 유지하면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가능할 경우에 이제 증강현실이라던가 로봇 매니플레이션, 아니면은 러닝 프롬 데몬스트레이션이라던가 심투리얼 트랜스퍼라고 하는 이제 분야에 대해서도 쉬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제 러닝 프롬 데몬스트레이션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강화학습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환경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먼저 시연을 한 다음에, 이 시연을 기반으로 이제 강화학습하는 에이전트가 이거를 토대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약간 결이 약간의 비슷함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한 걸 가지고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학습을 하는 뭐 그런 방법이 이제 러닝 프롬 데몬스트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심투리얼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동일한 환경을 구성해 놓고 그걸 이제 시연을 한 다음에 실제 리얼 환경으로 이걸 옮겨서 똑같이 시연하게끔 하는 그런 걸 이제 심투리얼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이제 객체에 대해서 어떤 3D 정보를 잘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논문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브젝트 슬램에 대한 본격적인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수호 슬램이라고 하는 논문이 이제 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인데, 예전에는 이제 어떤 3D에서 객체를 추정하고 이제 추적하고 이제 검출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큐브 형태로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그 오브젝트에 대한 서페이스를 잘 추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객체를 검출한 다음에 그 객체에 대한 3D 리컨스트럭션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호 슬램이 됐든 이제 뭐 아래 나와 있는 다양한 이제 레퍼런스들이 달려 있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앞서서 언급드렸던 그 오브젝트 슬램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아니, 오브젝트 슬램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 같은 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은 로봇 팔 측면에서는 이제 로봇 어떤 물체를 피킹한다라던가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사례로 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동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드 모델 트래킹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걸 좀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브젝트 슬램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종류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바퀴 모델을 캐드의 어떤 정교한 모델 형태를 기반으로 얘를 입힌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도 이 포즈라던가 형상을 잘 유지하면서 추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캐드 모델 트래킹인데, 그래서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기존의 그 오브젝트 슬램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사전 정보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가 되었다라는 한계점이 있어서 요걸 좀 먼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전에 어떤 카메라 포즈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객체 정보에 대한 것만 따기 위해서 객체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가 있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캐드 모델에 대한 거, 그런 사전 정보들이 있어야지만 좀 더 강인하게 어떤 객체에 대해서도 이제 잘 추적하고 표면에 대한 것도 잘 추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라는 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사전 정보의 의존성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라는 게 이 오브젝트 슬램 분야의 지금까지의 한계점이었습니다. 그 한계점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언신 오브젝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뭐 사전에 어떤 객체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던 학습을 위해 썼던 캐드 모델이 없던 그런 사전 정보가 없는 언신 오브젝트가 들어오면은 이거에 대한 트래킹이라든가 리컨스트럭션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적이나 이제 복원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이제 번들 SDF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측면에서 출발을 하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분야에 이런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실시간성 혹은 이제 준실시간성이 보장이 돼야지만 어 프랙티컬한 측면에서는 이제 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속도를 좀 많이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래킹 드리프트를 최소화하는 어떤 6DF 오브젝트 트래킹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그 트래킹 자체도 10Hz의 속도로 이제 빠르게 트래킹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미지 프레임에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객체 마스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세그멘트 하면은 다른 사전 정보가 필요 없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좀 얘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캐드 모델, 객체 마스크, 이제 이런 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적 메모리 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연속해서 들어오는 어떤 이미지 프레임들의 키 프레임을 관리를 하고 그 키 프레임 각각에 대한 최적화된 포즈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자료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포즈 그래프 최적화. 그러니까 강인한 6DF 오브젝트 포즈를 추정할 수 있는 포즈 그래프 부분의 최적화 부분과 뉴럴 오브젝트 필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널프 기반의 3D 리컨스트럭션 파트가 이 부분이 될 텐데 이 두 가지를 병렬적으로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게 네 번째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전에 저희 가짜뉴스에서도 발표됐던 뉴스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그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SDF를 기반으로 서페이스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다섯 번째 컨트리뷰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전체 오버뷰 흐름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트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스 포즈 이니셜라이제이션, 두 번째는 온라인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세 번째는 메모리 풀, 네 번째는 뉴럴 오브젝트 필드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과 뉴럴 오브젝트 필드는 이제 병렬적으로 학습이 되는데 이 뉴럴 오브젝트 필드의 결과가 이 포즈 그래프 최적화랑 메모리 풀에 저장되는 최적화된 포즈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스 포즈 이니셜라이제이션 파트입니다. 이 파트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이제 최적화가 잘 되는 어떤 포즈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한들 처음에 이니셜 게스 포즈를 잘 잡지 못하면은 사실상 이 포즈 트래킹은 망했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이니셜 게스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 이 이니셜 개수를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면은 입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그멘트된 어떤 오브젝트 마스크가 발생하게 될 테고 우리는 이제 키 번째 프레임과 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전 프레임에서 나온 그 오브젝트 마스크 둘간의 이제 영역으로부터 전체를 보지 않고 이제 이 마스크 영역만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피처 매칭을 하면서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오브젝트 간의 커레스폰던스 매칭을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커레스폰던스가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란삭을 기반으로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 커레스폰던스 인라이어들을 기반으로 한 콜스 포즈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전 프레임 대비 얼마만큼의 RT 변화가 상대적으로 일어났느냐 그런 거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그멘테이션, 매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프리트레인드 된 어떤 모델들을 프리즈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은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롱텀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 XMEM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어그노스틱한 결과를 잘 도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 동영상처럼 어, 이제 여러 가지 뭐 콜라병도 있고 가위도 있고 뭐 손도 있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을 진짜 어떤 오브젝트 웬만하면 이제 구애받지 않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 바나나랑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뭐 라벨링이라던가 그런 이제 학습에 있어서 사전 정보가 들어가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우선은 이제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이제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한 객체 검출이랑 이제 각각 비디오 프레임에서 이제 유지하면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잘 도출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안정적인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방법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 번들 SDF에서는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로프터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이용해서 앞서서 이제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영역 마스크 쌍끼리 피처 커레스폰던스 매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밀한 매칭 결과를 이제 강인하게 도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 논문에서도 이걸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보통의 이제 피처 매칭을 한다고 보면은 이미지에서 피처를 뽑다 보니까 텍스처에 대한 의존성이 조금 큰 편입니다. 그래서 텍스처가 좀 거의 없거나 한 부분에서는 피처 포인트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고질적인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이 로프터라고 하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가 거의 없거나 뭐 반복되는 형태의 텍스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모션 블러 때문에 텍스처가 조금 잔상이 생겨서 잘 흐릿하게 나온다던가 그런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강인하게 피처 커리스폰던스 매칭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강인한 매칭 결과를 보이다 보니까 이 번들 SDF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속도 자체도 요 매칭 속도를 굉장히 이제 빨리 도출할 수 있다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이 논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들을 통해서 콜스포즈에 대한 걸 이제 찾아내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프레임에 대해서 이게 그럼 과연 우리가 키 프레임으로 간주할 수 있는 프레임이냐라는 걸 검사를 하게 되고 그거를 앞서 말씀드린 메모리 풀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메모리 풀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메모리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키프레임에 대한 거는 메모리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풀을 사용하는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연속된 프레임에 대한 포즈만 가지고 가면은 분명히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포즈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 포즈 오차가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될수록 트래킹 드리프트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검출한 이 빨간색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제 빨간색 자동차를 검출한 결과가 이제 세 개의 지금 사각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선 파란색 네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트래킹 드리프트에 대한 거, 그걸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잘 보정이 되지 않은 결과 지금 파란색 네모로 나타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자동차가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이 위치에 있다가 점점 이제 멀어지고 있죠. 근데 멀어지고 있으면 사실 그거에 상응하게 작은 사각형 형태로 검출 결과를 도출해야 될 텐데, 지금 그거를 반영하지 못하고 트래킹 드리프트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대로 이전 사이즈 그대로 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오차를 범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아예 이제 포즈 위치까지 좀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트래킹 결과가 날아간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누적 오차가 계속 발생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진짜 완전히 엉뚱한 위치에 객체가 있다라고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래킹 드리프트 문제는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 포즈 추정에 있어서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포즈 변화를 잘 파악할 수 있고 잘 추정된 포즈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위주로 풀에 저장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신뢰도가 높은 프레임들을 먼저 저장하고 이 프레임에서 갖고 있는 포즈 자체를 최적화를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프레임은 일단 이니셜 개수로 잘 추정된 어떤 포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먼저 앵커 프레임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메모리 프레임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게 과연 메모리 프레임으로 새로운 메모리 프레임으로 간주할 수 있는 프레임일까라는 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어떤 회전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 회전거리가 어느 정도 좀 신뢰도가 높게, 그러니까 좀 적게 나타났다, 좀 차이가 좀 많이 안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메모리 프레임을 선정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폴스포즈가 만약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통해서 이제 최적화가 잘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전 뷰포인트 대비 많이 겹치지 않는 영역을 메모리 프레임으로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폴스포즈가 만약에 그런 쪽에서 키프레임으로 선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 메모리 풀에 저장을 하는 식으로 메모리 풀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온라인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 프레임에 대한 걸 사용하지는 않고 메모리 풀에 아까 저장했던 신뢰도가 높은 포즈를 갖고 있는 메모리 프레임들을 위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풀에서 이제 전체 혹은 일부의 프레임만 가져와 가지고 포즈 그래프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노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메모리 프레임 각각이 될 테고 이제 노드를 잇는 엣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모리 프레임과 또 다른 메모리 프레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둘 간의 상대적인 포즈, 그 값을 이제 엣지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즈 그래프를 구성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거를 최적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각의 프레임 간의 렐러티브 포즈를 계속해서 잘 추정해내고 있는 어떤 좀 완성도 높은 그래프를 만들어낸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포즈 그래프 최적화의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현 측면에서는 후다로 구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빠른 프로세싱이 목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바이너리 플래그를 좀 별도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프레임 각각의 이 바이너리 플래그가 할당이 되어 있고 이제 처음에는 false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true로 바뀐 시점을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 해당 프레임이 포즈 그래프 최적화 측면에서 좀 뒤에서 좀 자세히 얘기 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포즈 그래프 최적화할 때 단순히 렐러티브 포즈 이제 리프로젝션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뉴럴 오브젝트 필드에 대한 영향까지 같이 받게 되면은 같이 받아가지고 포즈 업데이트가 진행된 순간 그때부터 이 플래그가 true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이너리 플래그가 의미하는 바는 이 프레임이 뉴럴 오브젝트 필드의 영향을 받아서 최적화가 되었니 아니니 라는 걸 이제 true false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true로 바뀌게 되면은 이 true는 이제 끝까지 가게 되고 false로 바뀌진 않게 되고요. 그래서 이 true 바뀐 프레임은 그 순간부터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는 업데이트를 따로 하기보다는 주로 뉴럴 오브젝트 필드의 영향만을 받아가지고 요 포즈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즈 그래프를 구성할 때 어떤 프레임들을 가져와서 그 포즈 그래프를 구성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서브셋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제 아래 두 번째 줄 보면 이제 제가 K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유저가 선정한 어떤 K라고 하는 파라미터 수가 지금 현재 메모리 프레임에 있는 프레임 수보다 크면은 일단 적은 메모리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있는 프레임들을 다 사용하게 되지만 만약에 이제 프레임 개수가 K보다 크게 될 경우에는 이 서브셋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거치게 되냐 하면은 먼저 이제 각각의 메모리 프레임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을 때 단순히 RGB만 넣는 게 아니라 뎁스에 대한 이미지도 같이 입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RGBD 입력을 이용을 해서 포인트 노멀 맵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 대한 노멀 맵을 계산하게 되면은 각각의 어떤 포인트 포지션에서 그거에 상응하는 노멀 벡터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을 텐데 그 노멀 벡터의 방향과 해당 프레임의 레이 디렉션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벡터 값들 두 가지를 토대로 두 노멀 값과 디렉션 값에 대한 내적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내적 값이 0.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변화량 자체가 좀 너무 많이 크지 않나 이제 그 각도 차이가 너무 많이 크지 않나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해당 프레임들을 제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프레임들 중에서 오버랩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점에 있어서 오버랩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프레임 간의 어떤 물리적인 회전거리를 계산을 하면서 회전거리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짧은 것들부터 이제 선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레임의 물리적인 거리가 짧다라고 하는 거는, 뷰포인트의 유사도가 어느 정도 그래도, 유사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유사도를 어느 정도 띄고 있다라고 이제 간주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유사도를 보면서 이제 서브셋을 묻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까 말씀드렸던 이제 내적이랑 프레임의 그 레이 디렉션과 내적을 계산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그 뷰잉 디렉션이 갖고 있는 어 유사도 그거를 조금 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프레임에 이제 이 서브셋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새로 들어온 프레임과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 이제 메모리 프레임들끼리 비교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뷰잉 오버랩이 가장 높은 순으로 K개를 잘라서 이걸 통해서 서브셋을 구성한다 라는 게 이제 서브셋 선정 과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서브셋을 선정한 걸 토대로 포즈 그래프를 최적화하게 될 텐데요. 이 포즈 그래프 최적화는 이 가운데 나와 있는 식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텀인 유너리 로스 텀과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텀인 페어와이즈 엣지 로스 텀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즈 값을 찾는다 라는 게 이제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유너리 로스랑 페어와이즈 로스 결국에 결이 비슷한 거는 우리가 추정한 포즈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포즈에 대해서 트랜스폼을 한 거랑 이제 다시 포즈를 인버스 해가지고 다시 리트랜스폼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구한 포즈를 기반으로 3D로 투영한 어떤 그 포인트에 대해서 이걸 다시 픽셀 좌표계로 리프로젝션 했을 때 그게 원래 위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비교를 하면서 그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게 일반적인 포즈 그래프 최적화에서 쓰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유너리어스와 페어와이즈 엣지 로스텀도 결국에 결 자체는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먼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페어와이즈 엣지 로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어와이즈 엣지 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서 두 개의 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로스 F 같은 경우가 피처 커레스폰던스, 그러니까 두 프레임 간의 피처 커레스폰던스 간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계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지금 포즈를 이제 다음과 같은 기호로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 포즈랑 매칭 커레스폰던스 PM과 PN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PM에 대해서 이제 포즈를 인버스한 결과로 곱해주고 PN에 대해서 또 포즈를 인버스한 결과로 이제 I번째 프레임과 J번째 프레임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게 될 텐데 그래서 인버스드 포즈한 그 결과들이 두 가지가 있을 테고 둘의 차이를 계산했을 때 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최소값이 나오니 아니를 통해서 이 페어와이드 엣지 로스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이유가 어, 이제 사실상 요 커레스폰던스라고 하는 게 두 프레임 이미지로부터 나오는 거다 보니까 얘네 둘은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픽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커레스폰던스라고 함은 결국에는 3D 포지션에서는 같은 거를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얘네 둘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계산했을 때 만약에 완전히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으면은 0이 나와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을 테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코드 추정에 있어서 이 피처 커레스폰던스 둘 간의 차이가 조금 발생하고 있다. 라는 걸 이제 포즈를 이제 다시 인버스 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텀을 보면은 에런놈이 아니라 엘투놈도 아니고 이제 휴버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 놈 턴 같은 경우에는 미분도 가능하고 이상치에도 강건하다 보니까 요 이제 휴버놈 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 LP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P에서 픽셀라이즈 포인트 투 플레인 디스턴스가 Z2형을 기반으로 이제 얼마나 짧게 나오니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P에서 그 포인트 투 플레인 디스턴스는 어떻게 계산할까? 포인트에 대한 거다 보니까 그럼 플레인에 대한 건 어떻게 계산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은 이제 플레인에 대한 걸 이제 노마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요 TIJ라고 하는 거는 I에서 J까지의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이제 라지 TIJ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 파이 J라고 하는 거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매핑을 하는, 그러니까 프레임 J에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매핑을 하는 거를 이제 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쪽 식을 보면은 포인트 P에 대해서 I to J로 트랜스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떤 포인트 P에 대한 거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하는 이제 파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J라고 하니까 J 시점에 대한 그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프로젝션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포인트 하나를 프로젝션하고 다시 리프로젝션 했을 때도 제자리로 돌아오느냐 라는 걸 이제 판단하는 게 리프렉션 에러 쪽이 되겠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요 뒤에 이 앞에 붙은 텀도 결국에는 이제 DJ라고 하는 게 이제 뎁스 J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파이고 파이에 이제 인버스가 붙은 이유가 프로젝션 한 거를 다시 리프로젝션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프로젝션 한 거에다가 TIJ의 인버스, 그러면 이제 J to I로 넘어가겠죠. 이게 다시 트랜스폼 인버스 트랜스폼을 한 어떤 결과가, 그럼 사실 이제 요 계산대로 가면은 이 P는 제자리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제자리로 돌아왔니? 라는 걸 이제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텀이 되겠고, 그래서 그 제자리로 돌아왔니 아니니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고 있는 이 부분과 어, 거리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플레인에 대한 노멀값,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플레인이 아니라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로부터 노멀 벡터를 추출해내고, 그 노멀 벡터랑 아까 리프로젝션한 포인트와 중간의 내적을 통해서 그 디스턴스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디스턴스 값이 나온 게 그래서 요 원래의 P하고 뺐을 때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니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게 휴버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두 번째 페어와이즈 엣지 로스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유너리 로스텀인데, 이 유너리 로스텀에서는 현재 프레임과 뉴럴 임플리시트 서피스 쉐이프까지의 거리를 SDF 값으로 계산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이 SD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뉴럴 오브젝트 필드를 통해서 학습이 될 그 지오메트릭한 펑션이다라고 먼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SDF 값, 아무래도 SDF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포즈 최적화에 있어서 뉴럴 오브젝트 필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유너리 로스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너리 로스텀이 들어갈 때는 보통 뉴럴 오브젝트 필드가 어느 정도 이니셜 트레이닝이 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부터 계산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유럴 오브젝트 필드가 포즈 최적화에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것도 결과 이제 순서를 보면은 이제 P에 대해서 인버스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포즈 인버스한 걸 다시 역으로 곱해가지고 나오는 이제 그 역추형한 결과가 나올 텐데, 거기다가 이제 SDF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상적인 거는 만약에 여기가 서페이스면은 SDF는 0이 나와야 돼요. SD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면에서는 이제 0값이 나오고, 표면에서 멀어지는 아웃사이드가 될수록 1, 2, 3, 4 값을 갖게 될 테고, 반대로 이제 표면에서 멀어지는 아웃사이드일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값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SDF 이론일 텐데, 이 SDF 값이 0이 나오냐 아니냐를 통해서 이 유너리 로스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음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사실상 여기부터 이제 널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 파트까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 드릴게요. 네. 그 뭐냐 인버스 값에 대해서 인버스 포즈는 뭐 이해가 되는데 프로젝션 한 거를 인버스 한다는 게 되나요? G 값은 프로젝션 하면서 G 값이 사라질 텐데 인버스 하면은 G 값을 다시 되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어,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뎁스, 아까 말씀드렸던 게 RGB-D 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말씀드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뎁스를 참고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뎁스 매블. 아, 네, 알겠습니다. 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말씀하세요. 이전에 회전거리라는 게 나왔는데, 회전거리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그 로테이션 지오데식 디스턴스라고 논문에서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회전 등지거리, 그러니까 좀 직역하면 그쪽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 제가 그 회전 등지거리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저도 조금 처음 보는 용어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깊이 이해는 못하고 있었는데 우선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 디스턴스 자체는 로테이션 지오데식 디스턴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디스턴스 이론을 통해서 둘 간의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만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 등지거리에 대한 건 자세한 건 좀 알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등지거리는 혹시나 제가 좀 나중에 이론 관련된 걸 좀 찾게 되면은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파트가 지금까지는 이제 포즈를 어떻게 잘 추정할래? 라는 어떤 최적화 관점에서 설명드렸다면, 이제 병렬적으로 3D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하고 있는 파트, 이 논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뉴럴 오브젝트 필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 오브젝트 필드의 목적은 객체를 중심으로 이 객체에 대한 어떤 서페이스를 잘 복원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SDF를 통해서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뉴럴 SDF를 잘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게 이 뉴럴 오브젝트 필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뉴럴 SDF를 통해서 학습이 잘 되면은 우리가 다시점에도 일관된 3차원의 쉐이프와 어피어런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강점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된 SDF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쉐이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너리 로스텀처럼 포즈 그래프 최적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데 이게 만약에 프리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어떤 오브젝트에 특화된 웨이트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오브젝트가 들어오면은 이 웨이트를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결론이 이제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번들 SDF 자체가 언신에도 강인한 일반화된 방법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어떤 객체 데이터셋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특이사항이었고요. 간단한 과정을 보면은 어떤 이제 입력이 모든 메모리 프레임이고 그 메모리 프레임에 상응하는 포즈들이 입력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냥 단순히 널프를 생각하면은 어, 우리가 이미지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리스를 모르다 보니까 콜맵으로 그걸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콜맵 과정이 들어가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포즈 그래프 최적화를 통해서 그 각각의 상응하는 포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이닝을 계속 하게 될 텐데 트레이닝에 수렴을 하면은 이제 수렴된 시점에서 이제 포즈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포즈에 대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메모리 프레임이 추가될 때마다 짧게 트레이닝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기적인 어떤 서페이스 SDF 펑션에 대한 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필드 표현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뉴럴 오브젝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함수를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함수인데, 일단 두 가지 함수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지오메트리 펑션과 어피어런스 펑션을 학습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지오메트리 펑션 같은 경우에는 입력 3차원 좌표값에 대해서 인코딩된 결과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인코딩된 좌표값이 지오메트리 네트워크의 실제 입력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력으로 사용돼 가지고 이제 지오메트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표현력을 갖고 있는 서페이스에 대한 표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SDF 펑션이 나오게 되는데 학습을 통해서 이걸 잘 찾아낸다라는 게 지오메트리 펑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오메트리 펑션을 이제 찾아내기는 되는 그 지오메트리 네트워크에서 중간 레이어에서 나오는 어떤 레이턴트 코드가 있게 되는데 이 레이턴트 코드가 어피어런스 네트워크의 입력으로서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이 입력이
단순히 이제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에서 나온 그 인코딩 결과라던가 아니면 오리지널 3D 포지션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오메트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된 중간 레벨의 피처 벡터가 입력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멀티 레졸루션 해시 인코딩은 많이 익숙하신 용어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로 인스턴트 NGP에서 나온 걸 제가 그냥 복습하는 느낌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멀티 레졸루션 레벨 각각에 대해서 독립적인 해시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이 해시 테이블 각각의 인덱스에는 어떤 짧은 길이의 피처 벡터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복셀에 대해서 그 해시 인코딩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어, 정정하겠습니다. 그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인코딩 한다고 하면은 이 포인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복셀에 대해서 복셀 벌텍스 각각에 대해 비트와이즈 XY 연산을 진행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결과값을 토대로 각각의 벌텍스 하나하나에다가 해시 테이블에 대한 인덱스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잠깐 빠뜨린 이야기긴 한데 이 비트와이즈 XY 연산 같은 경우에는 복세 벌텍스에서 대한 그 값과 그리고 충분히 큰 어떤 소스를 통해서 이제 XY 연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가 할당이 되면은 각각의 벌텍스에서 이에 상응하는 피처 벡터를 찾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4개의 꼭지점 인덱스에 상응하는 피처 벡터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갖게 될 텐데 우리가 원하는 요 X 포인트에 대한 피처 벡터를 얻기 위해서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이제 최종 피처 벡터가 요 L1, 1 레벨에 대한 피처 벡터가 되겠고요. 멀티 레졸루션이라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이 작은 좀 파이널한 복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거 전 레벨에 있는 요 0번 레벨 그러니까 콜스한 좀 더 큰 복셀을 갖고 있는 레벨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피처 벡터를 얻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레벨에 대한 것과 그 이 큰 레벨에 대한 것 두 가지에 대한 피처 벡터를 얻으면 이거를 컨케이트네이트 시키고 뒤에 옥실러리 인풋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최종적인 인코딩된 인풋 형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네트워크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널프 같은 경우에는 뷰잉 디렉션이 옥실러리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제가 지오메트리 펑션 쪽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오브젝트 필드에서는 세 가지 함수를 학습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요 해시 인코딩 부분 때문입니다. 해시 인코딩이 기본적으로 인스턴트 NGP에서도 뉴럴 네트워크 통과한 그 뉴럴 렌더링 결과를 토대로 로스를 이제 역전파하면서 요 해시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오메트리 펑션, 어피어런스 펑션뿐만 아니라 요 해시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꺼번에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가면은 두 번째로 이제 어피어런스 펑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피어런스 펑션은 이제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뉴럴 렌더링, 그러니까 어떤 3D 객체에 대한 2차원 이미지 스페이스 상에서의 렌더링을 하기 위한 그 레프레젠테이션, 컬러 값을 얻는다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널프랑 약간 유사하게 입력 자체는 지오메트리에 대한 정보랑 뷰잉 디렉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지오메트리에 대한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레벨의 벡터가 들어가게 되겠고 추가적으로 포인트 노멀이 같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 노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지오메트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이 된 SDF를 통해서 그 포인트 노멀을 구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수식적으로 보면은 이 노말 같은 경우에는 SDF의 미분 값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그냥 의미론적으로 살피면은 SDF는 사실 서페이스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서페이스에 대한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서페이스에 대한 노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론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 SDF 함수를 미분을 하면은 우리는 노말 벡터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접근하면서 이 포인트 노멀을 SDF로부터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피어런스 펑션의 입력은 이 세 가지 값이 되겠고요. 출력은 아시다시피 그냥 컬러 밸류 나오는 게 이제 최종적인 출력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지오메트리 펑션과 어피어런스 펑션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뉴럴 렌더링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뉴럴 렌더링에 대한 공식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어떻게 렌더링 하냐라고 하면은 여기 이 큰 파이 함수가 어피어런스 펑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간 이제 세 개의 값에 대해서 어피어런스 펑션을 통해 가지고 어피어런스 얻게 되고, 거기다가 가중치를 곱해준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원래 그 오리지널 러프에서는 누적 투과율과 밀도를 곱한다라는 게 이제 원래의 그 뉴럴 렌더링 공식이었겠지만, 이제 요게 제한된 게 그 2021년도 뉴립스에 발표되었던 뉴스라는 논문에서 제안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정확도 높은 어떤 서페이스 추정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ZR에서 람다를 빼고 0.5 람다를 더한 이 범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R 포인트에 대한 어떤 이제 뎁스 값, 그러니까 Z라고 하는 게 이제 뎁스 맵으로부터 얻어지는 뎁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뎁스로부터 우리가 트렁케이션 디스턴스를 별도로 줘가지고 뎁스보다 이제 아웃사이드에 람다만큼 있는 그 디스턴스부터 뎁스보다 인사이드로 0.5 람다만큼 있는 그만큼까지만 우리가 뉴럴 렌더링 할 때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웨이트 펑션은 뉴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것도 한번 한 3페이지 정도로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하는 식으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이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먼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언바이어스한 특징이고, 두 번째는 오클루전 어웨어한 특징이 되겠는데요. 이 언바이어스한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바이어스가 쏠린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 펑션이 피크치를 찍을 때, 원래는 이제 FT가 0일 때 피크치를 찍어야 되는데, 이게 바이어스가 쏠려버리면서 이거보다 그 FT가 0인 시점보다 먼저 그 피크치를 찍으면서 어 원래 SDF보다 이제 큰 영역에서 여기가 웨이트에서 이제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야 라는 이제 오류 값을 범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는 게 언바이어스한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조금 더 의미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카메라 레이가 있을 텐데, 이제 카메라 레이가 0값 카메라 A하고 그 SDF가 0인 부분이 서페이스가 될 텐데, 그 영역의 교차점, 그러니까 카메라 레이하고의 교차점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명백한 서페이스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픽셀 우리가 렌더링을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가장 신뢰해야 돼라는 거를 이제 의미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언바이어스한 특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이제 이거보다 더 앞에 같은 경우 이제 앞부분 등이라던가 그런 좀 이제 아티팩트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오클루전 어웨어에 대한 부분인데, 어, 단일 오브젝트만 있다라던가, 이제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레이를 썼을 때, 레이하고 이제 맞닿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페이스가 될 텐데, 단일 서페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서페이스가 있을 때는 그럼 렌더링을 어떻게 할래? 라는 걸 이제 그걸 오클루전 관점에서 다루는 게 오클루전 어웨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 시점에서 보다 보면은 가장 앞에 있는 서페이스가 이제 렌더링이 돼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레이가 가장 앞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교차를 하고 그 뒤에 있는 어떤 서페이스에서도 교차를 한다라고 그 두 군데에 있는 값을 모두 가져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렌더링 되는 컬러 값이 원래 도출해야 되는 렌더링 컬러 값과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기피해야 된다라는 게 오클루전 어웨어에 대한 요구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거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 바닐라 널프에서의 뉴럴 렌더링 함수 같은 경우, 그 렌더링 함수, 볼륨 렌더링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 중에 언바이어스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페이퍼를 보시면은 어펜딕스에 식을 하나하나 전개하면서 이게 그래서 바이어스한 결과가 나와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은 웨이트 펑션의 피크치가 찍는 그 부분이 이제 SDF가 0보다 큰 그 앞부분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거를 이제 웨이트 펑션 자체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서 증명하면서 기존의 바닐라 널프의 방식대로 우리가 뉴럴 렌더링 하면은
정확한 렌더링, 아니, 정확한 서페이스에 대한 걸 추정할 수가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SDF의 PDF 함수를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SDF에서의 PDF는 지금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왼쪽 같은 식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요 식에서 이제 노멀라이즈 한 결과가 요 오른쪽 웨이트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고지고대로 쓰면은 여전히 아무래도 이제 밀도 함수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피크치를 찍는 부분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 서페이스가 맞닿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 이제 피크치 찍고 또 찍다 보니까 멀티플 서페이스가 발생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첩된 영역에 대한 렌더링이 발생하겠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밀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파시티 값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웨이트 펑션이 누적 추가율과 밀도를 곱한 값이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로 값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오파큐 덴시티, 그러니까 불투명 밀도에 대한 걸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게 뉴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접근하면서 우리가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로 값을 찾는 거를 목적으로 지금 하나하나씩 전개를 해내가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디얼 케이스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페이스 교차점이 레이상에서 단 하나만 존재를 하고 이 서페이스가 카메라에서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평평한 평면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좀 빠져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은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그 전개되어 있는 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했냐라고 말씀드리면 이 웨이트 펑션 자체를 키가 무한대일 경우로 가정을 해가지고 리미트를 씌워서 웨이트 펑션에 대한 수식을 전개를 하고 그 전개를 통해서 나온 어떤 수식 결과가 있을 텐데 그 식을 토대로 W는 W 이퀄 T 곱하기 로라고 하는 걸 이제 미분 기반의 식으로 이제 이걸 t에 대해 미분한 어떤 꼴로 이제 바꿔가면서 다시 한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양변에 미분을 하면서 최종적인 로 값을 찾아내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논문에서 구구절로 나와 있는 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로라고 하는 이제 오파큐 덴시티 값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처럼 도출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란 케이스다 보니까 제너럴 케이스, 그러니까 멀티플 서페이스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맥스 값을 취해가지고 앞서서 구했던 이 함수랑 그리고 0 값을 주면서 이게 만약에 요 함수 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그냥 0으로 그냥 우리가 트렁케이트 시킨다라는 식으로 이제 식을 최종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SDF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로우 T 값이 음수가 나오는 걸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맥스 값을 취해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논 네거티브한 덴시티 값을 얻는다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웨이트 펑션에 대한 걸 이제 뉴스 리뷰를 하면서 다시 설명드렸고요. 다시 이제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계층적인 레이 샘플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층적인 샘플링을 위해서 옥트리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옥트리의 장점이 아무래도 이제 8개로 나눈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뭔가 오큐펀시 영역이다라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이진 탐색을 통해서 계속 뻗어나가면서 덴스하게 접근하면 할수록 여기가 오큐펀시 영역이다라는 거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자료 구조다 보니까 이 옥트리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샘플링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레이 샘플링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오큐펀시 복셀이 하나 있으면은 그 복셀 내에서 n개의 포인트를 균등하게 샘플링을 합니다.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만약에 이제 요 회색 네모 하나가 어떤 오큐펀시 복셀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n개의 포인트, 지금 만약에 n이 5라고 하면은 이 5개의 포인트를 균등하게 샘플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범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볼륨 렌더링에서 이제 적분의 그 윗부분, 그러니까 뎁스에다가 트렁케이션 그 디스턴스 값을 이제 반으로 나눈 값을 더해주는 그 범위까지 살짝의 안쪽까지만 이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요만큼만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균등한 샘플링을 한번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객체 표면에서 조금 더 조밀한 샘플링을 위해서 그 객체 표면 인근에서는
n 프라임 n 다시개만큼의 이제 추가적인 랜덤 샘플링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그 랜덤 값은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제 다음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을 하면서 레이를 이제 뽑아내고, 레이에서 이제 그 샘플 포인트를 뽑아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SDF 모델링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모델링을 통해서 SDF에 대한 로스 펑션을 세 가지 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SDF 모델링 할 때 이제 영역을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불확실한 프리스페이스. 그러니까 세그먼트 마스크 기준으로 이제 배경 영역이 될 수 있는 어떤 일부 영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뎁스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노이즈 등으로 인해서 미싱 뎁스가 발생한 영역. 여기는 좀 불확실한 영역이니까 우리가 좀 불확실한 영역으로 간주하자라고 uncertain 프리스페이스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노란색 포인트들이 거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나온 SDF 값을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신뢰를 하지 말고 입실론 값을 줘가지고 그 이제 약간의 조금 어떤 오프셋 같은 걸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나온 SDF 값과 거기에 이제 오프셋 값을 좀 빼줘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결과를 통해서 이 uncertain free space에 대한 SDF 로스를 계산하고 있는 게 요 LU 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empty space에 대한 부분입니다. empty space 같은 경우에는 트렁케이션 디스턴스 람다라고 설정한 부분 바로 앞까지의 영역.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기는 이제 표면 외부야 라고 간주할 수 있는 이 빨간 포인트 영역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SDF 값을 계산을 하고 그 SDF 값과 우리가 설정한 트렁케이션 디스턴스와의 차이를 계산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절대값을 통해서 이 SDF 값이 지금 그래서 로스가 잘 수렴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로스 펑션 계산을 empty space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서페이스 근처의 스페이스, 진짜 그림에서는 요 파란색 영역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트렁케이션 디스턴스부터 우리가 이제 적분을 통해서 이제 최대 영역이라고 정해놓은 이제 뎁스 플러스 0.5 트렁케이션 밸류까지 그 부분까지의 영역을 이제 니어 서페이스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가 실제로 렌더링에서 커버하게 되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레이의 원점부터 x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된 그 x까지의 거리, 그거랑 SDF 연산, 그러니까 x를 입력으로 넣은 SDF 연산 결과를 먼저 더하게 되고요. 그 더한 결과랑 추론된 x값이 만약에 정확하다고 하면은 뎁스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이제 뎁스 값, 그러니까 레이의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랑 뎁스 값이 이제 차이가 작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x에서 여기가 명백한 서페이스인데 SDF 값이 미묘하게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그럼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 류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이 서페이스 로스를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 오브젝트 필드의 전체적인 로스를 보면 5개의 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SDF에 대한 로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uncertain space, empty space, near surface space에 대한 로스 결과를 더하고 있고요. 그리고 appearance 로스, 그러니까 널프에서 하고 있는 그 렌더링 로스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C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하나가 추가됐는데, 이제 이 부분이 그 추가적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x라고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노멀 벡터를 계산하게 될 텐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서페이스다라는 걸 잘 찾아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노멀 벡터는 이제 1 값을 갖는 크기를 갖는 그 노멀 벡터가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근데 저기가 서페이스가 아니었으면 이제 그 노멀 벡터가 이제 0, 1이 아닌 다른 값이 나왔겠죠.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오메가 펑션, SDF 펑션이 지금 서페이스를 잘 찾아냈니? 라는 거를 지금 이 레귤러레이션 텀을 통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트레이닝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포즈 그래프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포즈 업데이트랑 SDF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뉴럴 오브젝트 필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해싱 코더, 렌더링, SDF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과 뉴럴 오브젝트 필드는 병렬적으로 학습이 되면서 최적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요 식은 다시 한번 그냥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포토그래프 최적화, 아래가 뉴럴 오브젝트 필드 로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그냥 먼저 동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면은 요 테이블 자체도 언신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언신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과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이제 앞선 부분에서 사람이 뒤로 돌면서 테이블을 가리고 있을 때도, 그런 오클루전이 발생했을 때도 이 테이블에 대한 트래킹을 잘 하고 있다라는 좀 고무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른쪽에도 이제 물병 돌리면서 이제 물병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 하고 포즈 수정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약간 이 호박 모양의 어떤 오브젝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포즈는 포즈대로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뉴로 오브젝트 필드에서 그 3D 리컨스트럭션을 잘 해내고 있는 거,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래킹과 리컨스트럭션 결과를 보면은 이 논문에서는 드로이드 슬램과 번들 트랙이라고 하고 있는 논문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클루전이 발생하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드로이드 슬램이나 번들 트랙 같은 경우에는 트래킹 드리프트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번들 SDF 같은 경우에는 오클루전 발생하고 그런 환경에서도 트래킹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D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도 드로이드 슬램이나 번들 트랙에서 이제 잡음이 좀 많이 발생한 것 대비 최대한 이제 이 프론트 영역에서도 이제 원래 GT와 최대한 유사하고 깔끔한, 상대적으로 많이 깔끔한 형태의 복원을 해내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정량적인 결과들을 모은 거고요. 어빌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이제 5가지 이제 항목들을 실험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메모리 풀을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두 번째는 뉴럴 오브젝트 필드를 사용했을 때 안 했을 때, 세 번째는 글로벌 포즈 그래프로 이걸 대체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하이브리드 SDF,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 개의 텀으로 나눠가지고 SDF를 관리하고 있는 그 사용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컴팩트한 메모리 풀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프레임 셀렉션 전략을 아까 이제 포즈 그래프 최적화할 때 K개의 프레임을 선택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셀렉션 전략을 이제 사용했느냐 안 했냐라는 거를 이제 두고서 이제 차이를 보고 있는데, 이제 전부 다 넣었을 때 결과가 이제 96%, 92%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풀을 사용 안 하고 이제 전체를 썼을 때 결과 현저히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뉴럴 오브젝트 필드가 이제 요게 이제 ADDS랑 ADD가 이제 포즈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즈 정확도가 이제 앱솔루트 디스턴스가 얼마나 이제 정확도 높게 나오냐라는 건데, 이제 뉴럴 오브젝트 필드 추가하니까 뭐 예전에 93% 물론 높게 나왔지만 좀 더 높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텀들도 봤을 때, 어, 이제 그거 각각의 기능들을 뺐을 때 좀 결과가 저하되고 어느 정도 뭐 작게 아니면 좀 크게 결과가 저하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런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법들을 추가한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오클루전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세그멘테이션부터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트래킹 페일리어가 아예 떠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이제 RGB뿐만 아니라 RGB 뎁스를 요구하다 보니까 뎁스 센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예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명 물체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투명 물체를 이제 뎁스 센싱 카메라를 통해서 뎁스를 추측하면은 뎁스가 사실상 안 나오게 돼요.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투명 물체 같은 케이스에서는 아무래도 이 과정을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마지막으로 리지드한 객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걸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좀 디폼이 많이 일어난 객체다라고 하면은 이 방법을 사용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들 SDF에 대한 논문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슬램에 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긴 했는데, 그 리컨스트럭션 측면에서 이전에 있는 인스턴트 NGP나 아니면 이제 뉴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조합해 가지고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이제 거의 뭐 1초 단위로 그 오브젝트를 업데이트하면서 오브젝트 서페이스를 잘 복원했다라는 점이 좀 의의가 있어서 이 논문을 소개해 봤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말씀해 주세요. 발표 감사합니다. 너무 굉장히 복잡한 했는데 깔끔하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 궁금한 게 그 노멀 값 구할 때 SDF를 미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구현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구현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이게 SDF를 조금 어떤 암시적인 함수로 간주를 한다라는 게 좀 개념적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현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는 사실 저도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이건 좀 구현체를 제가 좀 아직 자세히 보진 않아가지고 한번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또 중간 레이어에 피처 벡터를 어피어런스의 덕의 붓으로 사용을 했는데 혹시 여기서 중간 레이어의 피처 벡터가 의미하는 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그냥 제가 그냥 받아들인 대로 설명드리면은 이 지오메트리 네트워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서페이스를 잘 표현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제 XYZ든 이제 인코딩된 값이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서페이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중간의 특징을 가져와서 이걸 활용하겠다. 그걸 좀 의미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음, 표면의 특징을 좀 이제 좀 표면의 특징적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학습된 값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얘네가 제한한 게 뉴럴 오브젝트 필드를 제한을 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네, 가장 큰 컨트리뷰션은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전에 있는 뉴스라던가 인스턴트 NGP를 잘 활용했다라는 뭐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논문 나온 것도 엔비디아 랩스라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연구를 이렇게 확장했어라는 뭐 맥락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논문에 있는 그림들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도현님 말씀대로 진짜 저도 처음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던 거긴 한데 뉴스도 나오고 이제 인스턴트 NGP도 나오다 보니까 진짜 그쪽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지 이걸 좀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논문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는 절대 못하겠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거기에 좀 더 얹자면 이제 세그멘테이션, 아무리 그 오브젝트 마스크했다는 걸 세그멘테이션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그냥 진짜 사족이긴 한데 제가 요 엑스mem이라고 하는 GitHub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얘네가 뭐 약간 트랙 애니팅 약간 그런 느낌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면서 2022년도였나? 새로운 또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방식을 또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새 좀 핫한 그 세그멘트 애니팅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그런 진짜 잘 되는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갖다 붙이면은 어,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오브젝트 어그노스틱한 결과를 잘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도 사실 있긴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는 분 없으시면은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호님 좋은 발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